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맞냐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죠. 근데 비트코인의 어떤 성질,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전자산이 되거든요.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것을 여전히 불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 인식이 이제 바뀔 때가 돼야지 이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서는 가장 빨리 던져지는 그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지수랑 조금 많이 연동된 코인 분위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그 경기 침체와 같은 이 네네.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면 네네.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언론에서나 아니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네네. 얘기를 하는데, 네네.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제2의 금으로 뭐 자리한 지 꽤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, 네네. 이제는 뭐 금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자산이 구축됐다. 올해 뭐 이제 비트코인 ETF가 네네. 승인이 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꽤 나왔는데도 네네.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방을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졌거든요. 네네. 그럼 아직은 조금 그 안전자산으로 있지, 뭐 비트코인의 이 효용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계속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같아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맞냐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죠. 근데 비트코인의 어떤 성질,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전자산이 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, 뭐 일부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보는 관점인 거고, 그들은 계속 이것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주장하죠. 그렇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것을 여전히 불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인식이 이제 바뀔 때가 돼야지 이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죠. 사실 그때 되면 이제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, 어떤 이 경제가 이렇게 막 급변하고 리스크가 올 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큰 변동성 없이. 근데 지금은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일부만 그렇게 인식하고 이것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고, 뭐 그들은 이제 나중에 되면 전체가 안전자산으로 인식할 때 되면 꽤 높은 뭐 수익도 가져가고 안전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. 근데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서는 가장 빨리 던져지는 그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성질 자체는 비트코인이나 성질 자체는 금같이 금이 뭐 변하지 않잖아요. 그렇지만 금이 안전자산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듯이 비트코인 역시 성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됐고 안전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시장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자산으로 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다. 그래서 그때쯤 됐을 때 어떤 전쟁 리스크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건 좀 미래적인 관점이고,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번 이 급락으로 인해서 아직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겠네요. 네네, 그렇죠. 네.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뭐 어깨가 뜨거웠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상반기 주도적인 장세였고, 이제 하반기에는 되돌림을 조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. 그걸 제가 궁금한 건, 네네. 이 이제 그동안의 엔비디아의 강세 뭐 이런 게 네네. 가상자산 업계에서 빠져나간 돈이 엔비디아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네네. 혹시 그 크립토 업계에서나 아니면 네. 대표님께서는 네. 이 시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. 보통 크립토를 많이 투자하는, 뭐, 흔히 고래라고 하죠. 고래라든지 많은 투자자들은,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뭐 주식도 투자하지만 큰 비중을 계속 크립토로 투자하거든요. 그래서 그 크립토 자산이 그 주식시장으로 잘 안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훨씬 수익률이 좋고 더 많은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주식시장으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이 시장 안에서 자금이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그것이 뭐 반도체 시장으로
뭐 일부 갈 수는 있겠죠. 그러니까 주식도 일부 하니까. 그렇지만 뭐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 크립토 업계가 반등을 모색하기 위한 내부적인 방법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, 네네. 뭐 사실 외부 요인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. 네네.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이제 뭐 지금은 이슈 자체가 뭐 전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생태계, 이 코인 업계, 크립토 업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데 네네. 내부적으로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이슈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계획들이 있을까요? 사실 크립토 생태계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 뭐 시총이 좀 어떤 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 따라가거든요. 비트코인의 시총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산업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를 시도하고 뭔가 어떤 혁신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일거리도 만들고 일거리 창출과 실제 어떤 무엇이 나오는 그런 시장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만 계속 추종하는 거죠. 근데 비트코인 자체에서 뭔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뭐 자산의 안전처로 그냥 100% 투자 자산으로만 지금까지 인식되고 있고, 뭐 작은 프로젝트들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기업들이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, 그런 시장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, 그래서 그것들이 좀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.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의 어떤, 기존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없던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. 그래서 흔히 크립토 업계에서는 뭐 웹3라고 하는데 그런 웹3를 하는 기업들과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뭐 국내 기업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놓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뭐 AI도 사실 우리가 챗 GPT라는 걸 사용해 보면서 이제 조금 인공지능이 뭔지 약간 감이 오잖아요. 일반인들도. 근데 그전에는 AI 뭐 뭔지 몰랐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오랫동안 걸렸어요. 그런 것처럼 이게 블록체인 산업도 사실 얼마 안 된 산업이거든요. 뭐 고작 한 10년 정도 기술이 이제 시작한 지.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이더리움이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활용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10년도 안 됐으니까. 그렇게 보면 아직은 한 10년이 더 남아 있다.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야지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도 좀 커지고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아직은 뭐 초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내부적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사실 뭐 약간 네네. 뭐좀 그런 거는 좀 쉽지 에너지가 않다. 예, 에너지가 힘이 아직 약하다. 모이지 그래서 않았다. 아직까지는 경제 영향을 계속 받을 거다.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와서 투자처로서만 현재는 좀 가치가 있고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을 내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계라는 게 뭐 아직까지 뭐 사실 크립토 업계뿐만 아니라 모두 이 경제 펀더멘털에서 뭐 큰 이슈를 넘어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요. 요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좀 익히 알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조금 돌아가서 이더리움 ETF가 이제 잠정 승인 이후에 네. 최종 승인까지 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. 네네. 최근 네, 뭐 조금 늦게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뭐 네네. 굉장히 빨리 정리되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는데 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?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은 하는데 일단 뭐 정치적으로 조금 좀 압력을 가해서 이더리움이 ETF 빨리 승인되게끔 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시켜야 되는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. 그들의 힘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들이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더리움은 이제 약간 변형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좀 다른 자산이긴 하지만 그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거죠. 급진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빨리 성사시킨 것 같고 의외로 정치권도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압력을 받아서 승인이 좀 더
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류들도 막 주고받을 때 보면 굉장히 빨리 승인하면서 승인되자마자 다음 서류들을 바로바로 제출을 했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서류들 내부적으로 미리 다 받았겠죠. 그래서 어떤 절차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더리움 ETF까지는 빨리 승인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된 이후에 네네.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니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네. 그 금융기관들이 꽤 많았잖아요. 아, 네네. 이더리움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나요? 이더리움도 예, 지금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만큼 크진 않지만 결국에 이제 이더리움 ETF도 보면 그 승인되기 전에 그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승인 발표 전에 좀 꽤 올랐고요. 기대감이. 그리고 승인된 이후에도 또 가장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죠. 근데 또 며칠 전에 좀 가장 많이 또 떨어지긴 했지만 ETF의 어떤 효과는 분명히 이더리움에 좀 반영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 그 기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. 그래서 거래량이 비트코인 다음이니까. 그리고 실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비트코인은 1위고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인데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이더리움만 생각하는데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되는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민 코인들,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, 뭐 ERC20 토큰이라서 그것들이 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시가총액 2위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시총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보면 뭐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가 않아요. 그렇게 생각보다 막 비트코인은 뭐 도미넌스가 뭐 예를 들어 55라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이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외한 뭐 45%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30% 이상이 이더리움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많게는 뭐 지금 이런 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의 20%다면 그게 아니고 숨겨진 이더리움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체 플랫폼의 역할을 이더리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놓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.